지금 국회에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또 필리버스터 전국 첫 번째 이슈 태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랬고 방송사법 때도 그랬고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뉴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참 많이 듣고 계십니다.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도돌이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 상황을 알려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나와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앵커의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논평이 마치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단독 상정해서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폐기되는 수순, 이런 방식으로 그 사이에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피로감도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오늘 이 1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인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원한다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버님이라고 이재명 전 대표를 부르는데 아버님 하명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이다. 이것이 이제 재정으로 따지자면은 약 17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지원금 때도 전 국민에게 지원을 했을 때 경기 진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약 30%에 이를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으니 이미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작정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고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포퓰리즘의 행태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돌이표인 이 상황에, 아쉬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쓴 목소리 주셨고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말씀 듣죠. 이 정부에서 그 재정 건전성을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보다 10조 원이 이미 덜 거쳤다라고 합니다. 이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 인하예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불경기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중물 성격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1인당 25만 원,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딱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화폐 형식으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지적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일본 등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으로 시장의 활성화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에 한국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매표행위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러면 금액을 낮추든지 어떤 계층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논의에조차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경기에 선순환을 한다면 이 공은 정부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과거에 총선 때의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전혀 논의에 임하지 않은 거, 그 책임 정부 여당에 귀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에서는 그전부터 얘기됐었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론으로 발의를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핵, 이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여당은 좀 꼬집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입니다. 이 정도면은 습관성 탄핵이다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죠. 근데 이제 웃지 못할 촌극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서 탄핵소추안이
1시간 뒤에 임명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제대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무슨 뭐 직무 집행에 있어서 어떤 그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할 시간조차 너무 모자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로지 어떻게 보면 국정을 테러하겠다라는 목적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끝까지 한번 법적 다툼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하루 만에 탄핵 사유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출근 10시간 만에 한 건 위법성 소지가 상당히 짙은 2인 체제로 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방문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고 본인이 이 판단의 당사자가 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기피 신청을 냈었습니다. 본인이 셀프 각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법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다. 심지어 방통위에서는 몇 년 전에 방통위원회 법을 보면 아주 이례적으로 합의제 기구임을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야 정파를 떠나서 정치권의 입김과 분리돼서 공정 중립의 의무가 방통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인 체제로 성립하도록 하는데 방통위가 과거에 법률 자문을 몇 군데서 받아봤을 때는 심지어 3인 체제도 위법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법무법인들로부터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인 체제, 이를테면 법원에서도 방문진 이사 교체와 관련해서 2인 체제는 방통위법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거 위법성이 다분하다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위법성을 그대로 야당이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가 사실상은 대단히 명확해 보입니다. MBC를 과거에 본인이 간부로서 민영화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사진을 정면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실상 MBC, KBS 뭐 이런 그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탄핵,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르면 내일 표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아볼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자들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한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8월 12일에 MBC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방문진의 이제 이사 선임 그 시기가 도래했고, 또 8월 31일에 그렇죠. KBS 이사회에 그 임기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새 이사들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되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한 넉 달 이상,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제대로 공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얼마나 불편부당한 그런 조치인가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 문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가 이것도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되지만 너희는 절대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서 사실상 방송 장악을 한 것은 과연 누구인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4개월 이상의 직무가 집행 정지되더라도 한번 끝까지 다퉈보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은 지난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만장일치로 기각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167일이 걸렸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이 보였던 어떤 뭐 일체의 사과나 그런 뭐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취할지 그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에선 이번에 4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하는 건데요.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사들을 선임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를 거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방통위가 또 한 번 수장 공백 위기에 처할 거다. 그렇죠. 또 수개월 방통위 식물 상태가 불가피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회의에 올라가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뭐 런홍일이다, 런동관이다라는 어떤 오명을 무릅쓰고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새 수장을 이제 임명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아마 기대하는 바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쟁점이 비교적 덜하고 이제 임무를 수행한 건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각까지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9월에서 10월 중에 임기가 맞춰지는 재판관이 4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10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백 상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야당에서 알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퇴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퇴를 사실상 종용한 의미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의 위법성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 후자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태그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정점식 정책위 의장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상황이죠. 전당대회 이후에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뭐 유임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등등이었는데 결국에 오늘 입장을 자진 사퇴로 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전혀 정책위 의장이 예. 이 정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상 7.3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새 지도부에 힘을 몰아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상당히 관행과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급기야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라는 이야기까지 그렇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점식 의장의 경우에는 최고위 회의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발언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고 또 추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언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 연후에 내가 말을 들은 것은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어제부터 들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셨지만은 뭐 모든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쯤 사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오늘 이제 사퇴 형식을 취하면서도 임명권이 본인에 대한 임명권은 뭐 당대표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 25조에 보면 모든 당직자에 대한 임명권, 추천권을 당대표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좀 여러 가지 뒷말을 낳는 또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사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전원을 통해서는 당의 일을 대표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유임을 건의했다라는 보도도 설득했다 있었죠. 뭐 이런 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좀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정식 정책위 의장 아마 3선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당직은 전당대회부터 전당대회까지라는 거를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냥 버티기에 돌입했던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른바 친윤 내지는 대통령실의 기류를 반영해서 내가 상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최고위,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들어가게 되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마 친한계로 지정이 될 텐데 5대4 그러니까 친윤계와 친한계가 5대4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구도도 일단 예. 본인이 이 자리를 점해야만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강대강으로 치닫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분열 양상이 드러나니까 한 발 물러섰지만 이게 그냥 물러선 게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기자회견한 전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뒤끝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신에겐 여기선 한 대표를 얘기하는 거다. 예. 한동훈 대표에게는 나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 내 임기는 1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러섰습니다. 이 말인즉슨 언제든지 이른바 한동훈 대표 체계에 대한 흔들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풍긴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말씀 잠시 해주셨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대표에게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설득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공적 사적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원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전에 그 문자 읽심 논란에서도 봤다시피 어떤 공적 사적 대화에 있어서 예.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원칙론적 대응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자리에 함께 대화에 참석한 분들 이외에 그 누구라도 그 진실 여부야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유임에 관해서 사실 그 당일 정오쯤에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의 계기가 있었고 그것도 짧지 않은 9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사실상 새 지도부가 당신과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좀 얻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일종의 이런 뭐 유임설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추후에도 어떤 그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임 요구와 관련한 네. 보도 그리고 한 대표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연하지만. 그런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두라는 제안을 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걸 확인해 주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 사실상 그런 이야기는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 절차가 남아있느냐. 신임 정책위 의장을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신임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 성격이 있고 어떤 원내 사령탑의 지도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기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낙점한 인사에 대해서 전적인 찬성 의견을 보낼 것이냐. 왜냐하면 한동훈 그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상당히 당의 분열 양상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완전히 회복됐다고도 보기 어려워서 그 부분이 그 절차가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블랙요원 정보 유출도 있었고, 뭐 수미 테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간첩법 관련해서 뭐 방첩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야가 모두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나 했는데 정작 마주한 자리에서는 조금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형법상 간첩법의 예. 개정안을 놓고 이제 민주당의 자세가 지난 정부에서 뭐 발의를 4건 중 3건을 민주당 측에서 이제 했다고는 하나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법의 개정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하나 몰아붙이기로 하자면은 얼마나 그 강한 의지를 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고 박주민 의원 등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제 이것이 이제 법무부하고 법원 행정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법안 소위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예. 권인숙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등이 상당히 그 좀 소극적인 그 대안을 가지고서 그 이 법의 처리에 있어서 좀 임했다라는 점들이 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에서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된다면은 이 법의 통과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라는 점을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한동훈 대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찬도 원내대표는 그래서 간첩적 개정 안 돼서 비밀 유출됐냐라고 좀 비판적인 의견 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네.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액셀레이터를 밟을 생각인 겁니까? 왜냐하면 4건 중에 3건이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발의를 했던 거예요.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간첩죄라고 하는 게 일반 형법 98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이게 살인죄보다도 법정형이 높아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적국은 대한민국에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국으로 좀 비교적 폭넓게 하자라고 했을 때 관련 소위에서 지난 국회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이 직접 소위에 출석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왜? 이게 군사기밀보호법과 충돌해서 어떤 법적인 정합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만 소극적이었던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발의를 했죠. 오늘 정정식 의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속기록을 보면 정정식 의원이 법원 행정처 차장의 그 의견에 대해서 본인도 법조인이니까요. 이게 상당히 공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지 못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어서 이 법이 개정되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가짜 뉴스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직접적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같이 군사기밀보호법 등등과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33.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 정봉주, 김민석 후보가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데 호남의 민심이 최고위원 경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사실상 쐐기를 박는 사실상의 마침표가 찍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절차가 조금 더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렇고 이제 호남과 관련한 표심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상당한 좀 응원 기류가 강한 지역이기도 해서 어떤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거나 하기보다는 이 흐름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더 이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은 최고위원 이 후보들인데 아마 1, 2위 다툼이 상당히 좀 각축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뭐 김민석 의원에게 향할지 아니면 원외 정봉주 전 의원에게 향할지 그 부분이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원들이 이게 좀 뒤집어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원외 최고위원회 한계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이 탄핵은 시대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강경한 거 아니냐. 수석 최고로서의 어떤 물음표도 있는 것 같아서 당원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 많은 분들이 수석 최고위원회만 관심을 갖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9대명, 확대명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확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관심 가는 점은 초반만 하더라도 정봉주 후보의 경우가 1등을 쭉 치고 올라갔는데 그 중간에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소위 그 잼카로 불리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의 차를 타고 가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들이 전부 다 탑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거기서 이제 순서에 있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1차로 이제 탑승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정도로 4등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텃밭이잖아요,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기조, 그러니까 반전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죠.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